라라라라라. 65분까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반전을 3대1, 후반전에 이어서 4대1, 5대1까지 갔었죠. 하지만 더 이상 경기장에서 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 후 아르네 슬롯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이번 경기가 어떤 즐거움과 아쉬움도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의 최다 득점 경기이자 최다 실점 기록이 한 경기에서 나온 기이한 토트넘 원정, 최종 스코어 6대3 대승을 만들어낸 리버풀입니다. 6골이라는 기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되려 3실점이라는 불편한 숫자를 보느라 경기 막바지는 썩 유쾌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승점 3점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리그 2위인 첼시가 에버튼 원정에서 무승부로 덜미를 잡히며 승점 1점에 그친 상황에서 리버풀은 승점 3점 획득,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다시 한번 4점 차 이상 2경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스날과의 6점 차는 아직도 승점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정말 멀지만 이번 승리를 통해 크리스마스 1위를 확정지은 리버풀, 다음 경기까지 승리하면 전반기 19라운드 기준 1위까지 확정 지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2시즌 연속 크리스마스 1위를 기록한 아스날이 연속 준우승에 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뭔가 깨름직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과거엔 크리스마스 1위가 리그 우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지만 아스날이 연속적으로 확률을 낮춰버렸죠. 물론 리버풀도 못했었고요. 크리스마스 1위를 유지한 리버풀은 과연 몇 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리그 우승을 경험해본 아르네 슬롯이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이제 거두절미하고 리버풀과 토트넘 원정에서 어떻게 그리 쉽게 6골을 득점해낼 수 있었던 것인지 가볍게 몇 가지 포인트들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결과, 안타깝지만 리버풀과 토트넘 간의 대결은 두 감독의 성향 차이에서부터 결과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가장 잘하는 감독인 아르네 슬롯, 리스크 관리를 가장 못하는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특히나 상대에 맞춰 경기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아르네 슬롯 입장에서 자신의 게임 모델을 언제나 똑같이 유지하는 포스테코글루를 상대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르네 슬롯이 토트넘을 상대로 쉽게 6골이나 득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놀드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두 팀 간의 체급을 논한다면 간단히 리버풀이 더 체급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점유율을 높이며 트랜지션에 능한 토트넘을 상대로 높은 지점에서 오랫동안 볼을 소유할 이유는 없겠죠. 아르네 슬롯은 토트넘과 같이 트랜지션의 강점을 지닌 팀을 상대로는 결코 오랫동안 볼을 소유하고 쇼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세밀하게 공격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맞춰 압박, 트랜지션, 다이렉트 볼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죠. 그래서 무려 6골을 득점하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지만 전체 패스는 528의 시도, 이번 시즌 평균 571의 패스 시도보다 훨씬 낮죠. 시즌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네 번째로 가장 낮은 528의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 박스에 성공시킨 크로스는 7회, 페널티 박스로 성공시킨 패스 또한 19회, 전진 패스 55회, 온갖 세부 공격 지표에서 모조리 평균값을 훨씬 웃도는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얼마나 리버풀이 효율적으로 토트넘의 수비진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는 지표죠. 경기 장면을 통해 바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평상시보다 아놀드를 측면에 붙여 살라를 안으로 좁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포지셔닝이 주는 최대 장점은 바로 풀백과 풀백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통해 설명해보자면 아놀드가 우측에 있는데 상대 풀백이 마크맨으로 붙게 된다면 첫 번째로 센터백과 풀백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프 스페이스 방어를 위해 비수마 혹은 손흥민이 내려와야 합니다. 세 번째, 센터백의 마크맨은 9번이 아닌 11번 살라로 변하면서 9번 루이스 디아스는 바깥에서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윙어 손흥민은 아놀드를 막기 위해 도움 수비를 가야 합니다. 만약 비수마가 이 공간을 방어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면 10번 소보슬라이의 발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 쉽게 6번 비수마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참으로 애매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아놀드는 지금의 상황에서 크로스 타이밍을 보며 스펜스와 1대1 대결을 합니다. 아놀드의 크로스가 올라가기 직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살라는 센터백의 뒷공간으로 침투 타이밍을 보고 있죠. 아놀드의 킥이 이 공간에 들어가면 그냥 1대1 구도 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큰 각을 그린 크로스가 그대로 살라에게 연결되어 유효 슈팅, 이러한 패턴들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많은 설명을 위해 다른 장면도 보시죠. 살라가 역시나 중앙에 있고 아놀드가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풀백이 아놀드를 막기 위해 붙고 본래 수비 마크맨 그대로 윙어 손흥민이 아놀드에게 동시에 붙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측면에 붙게 되면서 하프 스페이스는 비워지고 비수마가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소보슬라의 발은 풀리게 되겠죠. 아놀드의 크로스에 대한 반응으로 드라고신, 그레이
비수마 3명 모두 살라에게 집중될 우려가 발생하며 뒤에서 침투하려는 메갈리스터, 디아스, 각포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보슬라이도 그렇죠. 아르네 슬롯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구도를 통해 손흥민의 수비 시간을 늘리며 체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비수마가 하프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소보슬라이가 프리맨으로 풀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 메갈리스터, 각포 등등 그 외 자원의 침투 타이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윙어 손흥민이 아놀드를 1대1로 마크하게끔 변화를 주면 되는데 문제는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수비 부담을 강요하게 되면 현필드에서 가장 공격적인 볼음반 자원이자 피니셔인 손흥민을 윙백처럼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지금의 구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윙어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손흥민과 메디슨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추가적인 변화를 보여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괴로운 풀백 대 풀백 구도, 거기다가 손흥민의 수비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구조가 전반전 내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보시죠. 아르네 슬롯이 왜 아놀드를 측면 배치시켜 손흥민의 수비 부담을 늘린 것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리버풀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볼이 끊기며 현재의 포지셔닝을 보면 아놀드도 박스 안에 진입되어 있고 소보슬라이, 살라까지 우측 자원 모두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도 수비를 위해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와 있죠. 이제 반대편을 봅시다. 쿨루셉스키, 솔랑케 이 선수들에게 볼을 주더라도 두 선수의 스피드로 하여금 중앙을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흥민이 다시 볼 잡고 저 멀리까지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 측면으로 손흥민이 볼을 이끌고 전진합니다. 공간이 많아서 전진시키기 좋은 것은 맞지만 순차적으로 그라벤베르, 고메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통하는 건 쉽지 않겠죠. 당연히 측면까지 온 다음에 볼을 클리어링 당하는 손흥민. 이건 아르네 슬롯이 의도한 그대로입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거의 유일한 전진 볼음반 자원인 손흥민의 수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지금과 같이 앞뒤로 체력을 소모하는 방식을 택하게끔 유도하면서 공격 상황에서는 되려 힘이 많이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결국 선제 득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좌측의 선수들을 밀어넣고 우측으로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살라는 여전히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서 마치 9번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소보슬라이는 여전히 중앙에서 머무르며 비수마도 중앙에 같이 묶어줍니다. 아놀드는 측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메갈리스터는 고메스에게 전달. 고메스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을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애매하면 그냥 사사이 두고 클루셉스키, 솔랑케가 센터백과 6번을 압박하고 메디슨이 중앙을 더 방어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현 구조에서 윙어인 손흥민이 저 자리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아놀드가 볼을 잡는 순간 풀백은 튀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윙어인 손흥민이 측면 커버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선수가 수비를 못하는 것처럼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고메스는 측면에 비어있는 아놀드에게 전달.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리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앞서 말한 대로 살라가 그레이에게 붙어 윙어가 센터백 한 명을 가져가고 소보슬라이가 박스로 진입하며 또 다른 센터백 드라구신을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진입하는 루이스 디아스를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10번 미드필더와 11번 윙어 이 두 명이 센터백 2명을 데려가는 구조라서 대놓고 3대2 구도가 발생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손흥민은 수비 가담을 하고 중앙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아놀드의 크로스를 전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수비가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가 설정해놓은 수비 라인 자체가 윙어를 죽이는 수비 구조다. 아놀드가 크로스 올리기 직전 보면 디아스, 소보슬라이, 살라 스타트 끊으려는 거 잘 보이죠? 야무진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드라구신에게는 보이지도 않던 9번 루이스 디아스가 노마크 헤더를 마무리해버립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더 편히 볼 수 있습니다. 소보슬라이, 살라의 오프 더블 움직임, 아놀드의 미친 크로스, 루이스 디아스의 움직임도 다 포함되어 있죠. 절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득점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시피 첫 번째, 살라를 중앙으로 좁혀서 센터백 한 명을 이끌어주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풀백인 아놀드를 견제하기 위해 윙어와 레프트백 두 명이 측면을 바라보게 되고 소보슬라이는 의도적으로 중앙에서 움직이며 발이 자연스럽게 풀려버리고 센터백 시야 뒤에서 움직이던 9번 루이스 디아스에게 노마크 찬스가 발생하게 된다. 수비 라인이 멀리서는 이쁘게 보이지만 크로스가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3대2, 3대3 구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센터백 2명이 9번을 마크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가 남은 시간 동안 비수마를 아예 최후방 라인으로 내리며 5-4-2를 쓰든 4-4-2 구조로 완전히 바꾸면서 손흥민의 수비 부담을 덜어줘야만 뭔가 나올 텐데 역시나 재미있는 축구를 선호하다 보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번째 득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포가 좌측에서 풀백과 윙어 2명을 당기는 상황입니다. 디아스는 여전히 센터백과 대치하는 게 아닌 바깥에서 안으로 침투각을 보고 소보슬라이는 비수마를 안으로 당기기 위해 박스로 진입하죠. 그 결과 7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메갈리스터의 마크맨은 없습니다. 각포는 2명의 마크맨을 가져가며 훌륭한 움직임을 보이고 들어오는 풀백 로버트슨에게 패스. 쿨루셉스키를 각포가 데려갔기 때문에 로버트슨은 막을 자원이 없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모두 스타트 동작을 끊고 직선적으로 골문을 향해 바라보죠.
없었죠. 메갈리스터의 마크맨은 여전히 없다. 소보슬라이가 중앙에서 경합을 해주는 상황에서 역시나 메갈리스터의 마크맨은 없다. 아르네 슬롯이 왜 10번 미드필더 혹은 풀백들을 뒤에서 침투시키면서 페널티 박스의 숫자를 높이는지 이해하셨을까요? 바깥에서 크로스 타이밍에 들어오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 공을 보는 상황 속에서 미친 듯한 맨투맨을 붙이지 않는 한 침투하는 미드필더를 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보슬라이의 볼이 튀는 상황에서 메갈리스터 세컨볼 헤더 득점. 너무 쉽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득점까지도 보시죠. 포스테코글러가 만든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하이 프레싱 상황에서 아놀드의 롱볼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레프트백 스펜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넣습니다. 물론 볼이 안 좋게 흐르면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추가 시간 30초 남은 상황인데 공격적인 도박수를 건다? 이건 아니죠. 아놀드가 볼을 컨트롤하고 뒤를 본 순간 레프트백이 왜 여기까지 왔냐? 왼발로 최전방을 향해 길게 볼을 차버립니다. 소보슬라이가 헤더하기 직전을 보시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살라를 막기 위해 그레이가 측면으로 벌려서 있게 되면서 소보슬라이의 마크맨은 드라구신 센터백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헤더가 한번 뒤로 흐르기라도 한다? 최후방 수비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체 왜 추가 시간 30초 남기고 레프트백이 상대 풀백에게 압박을 넣었을까요? 아직도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서 소보슬라이의 백헤더, 살라가 대각으로 좁히는 순간 라이트백, 포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이러면 디아스, 소보슬라이는 완전한 프리맨에 놓일 수밖에 없다. 소보슬라이에게 전달, 살라는 다시 한번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후반전에 나온 3번의 득점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 보여준 전반전 수비 조직력, 구조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후반전은 하향 평준화된 경기력을 보이면서 리버풀도 많은 실점을 했고 또 많은 득점을 하게 되었죠. 또다시 감독 차이,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감독과 재미 추구하는 감독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마 1월에 감독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